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기분 좋은 가을 날씨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기도 좋고 날씨도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만끽, 가을 기분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조카가 옥중에서 본인의 자산을 급히 처분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용인에 있는 무려 92평의 아파트를 옥중에서 처분을 한 건데 그 아파트를 산 사람이 탤런트 차인표 씨라 이게 또 주목되고 있습니다. 차인표 씨는 그 집이 조 전 장관 조카 건지 몰랐다라는 입장까지 내면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차인표 씨가 이게 사과할 일일까요? 잠시 후에 정말로 대범한 조국 전 장관의 조카의 옥중 자산 처분 잠시 후에 상세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는 옥중에서 왜 이렇게 급하게 집을 팔았던 걸까요? 압류에 대비하기 위해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을 산 차인표 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차인표 씨 아파트 이 소유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법조인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은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다크웹이라고 아십니까? 다크웹. 익스플로러나 다른 정상적인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으로는 접속할 수 없는 어둠의 웹사이트 다크웹. 이 다크웹이 마약 장터가 됐다. 오늘 동아일보가 심층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7월 사이에 5만 건의 마약 거래가 오갔다는 겁니다. 은밀한 유혹. 한국어 사이트 마약 관련 언급수 2017년 한 해 2만 5천 건에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접속 정보가 암호화돼서 추적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다크웹, 마약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이 성 관련 동영상들도 이 다크웹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래저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크웹. 이름도 수상하잖아요. 다크웹. 자,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가 옥중에서 자산을 빼돌리게 한 것 아니냐. 검찰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아내 명의의 집을 다름 아닌 탤런트 차인표 부부, 차인표 신혜라 부부에게 10억 원에 판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용인의 아파트인데 92평이 넘는 초대형 아파트입니다.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조카. 횡령에 따른 자산 압류를 대비해서 미리 팔아치운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체포 6일 만에 그것도 제3자를 시켜서 매매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옥중에서 체포 6일 만에 집 팔 수 있었는지 잠시 후에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차인표 씨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필 허금하는 집 중에 하필 그 집을 모르고 샀다.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차인표 씨가 산 그 부동산의 소유권조차 이거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요.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이래서 부동산을 거래하실 때는 실제 집 소유주와 함께 직접 집 소유주를 보고 신분증까지 확인하고 부동산을 거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여러분들 제주항공 공포의 회항 영상 보셨습니까? 김포에서 제주로 출발하던 제주항공이 불도 꺼지고 긴급 비상 착륙할 수 있다라는 기장의 안내 메시지도 나왔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모든 걸 포기하는 듯한 기장의 안내 멘트도 있었습니다. 결국 김포로 비상 착륙엔 성공했지만 그 원인은 소프트웨어 8개 먹통에 있었습니다. 자동 조종 관련 핵심 소프트웨어 8개가 모조리 다 먹통이다. 그런데 제주항공 측이 앞서 밝혔던 원인과는 사뭇 달라서 제주항공이 국민들을 상대로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잠시 제주항공을 탔던 이 승객들 잠깐의 순간이었지만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갔다라는 인터뷰 내용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제주항공 알고도 속인 건지 알고도 숨긴 건지
정확히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171일) 2시간 제로. 이게 뭘까요? 현대기아차에서 노조가 파업을 한 날짜는 171일, 지금까지 10년간. 하지만 폭스바겐은 10년간 2시간, 일본의 도요타는 10년간 제로였습니다. 제로. 파업도 노동자의 권리라고는 하지만 다른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 비해서 현대기아차의 노조만 유독 압도적으로 파업을 했다는 겁니다. 10년간 171일. 자동차 산업포럼 층에서는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강성 노조의 기득권을 강화시켰다.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국내의 자동차 산업이 흔들흔들하고 있다. 어쩌면 이 자동차 산업 위기 이면에는 강성 노조의 파업 일변도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자,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쇄신 요구는 일축했는데 이 대표의 사과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은 뭐라고 썼을까요? 기대에 못 미치는 아니한 인식이다 라는 당내 여론을 인용해서 이 대표의 사과를 평가했습니다.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부에서 특히 당 지도부가 조국 전 장관의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감싸고 수호하는 듯한 모습을 한 것과 관련해서 저희 돌직구 출신들의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돌직구가 있었습니다. 당대표가 문제다. 민주당이 왜 이러냐? 이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는 쇄신에 대해서는 일축을 했습니다. 잠시 후 살펴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대학가의 원룸이 한국일보에서 기획 취재됐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로 좁디 좁은 쪽방, 신쪽방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4가구를 쪼개서 40가구로 만든 원룸도 있었습니다. 4가구를 40가구로. 이거 어떻게 쪼갰나요? 쪼갠 분도 대단해요. 일각에서는 이 대학생들의 어려운 주머니를 이용한 빈곤 상술이 판을 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목요일의 남자 최진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과 여가부 장관과 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희전 장관 모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말의 힘을 보여주는 시그니처 김배민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영면.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영면에 드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문을 했습니다. 조문을 왔다가 발길을 돌린 분도 계시고 조문을 한 분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 검찰이 두 번째 영장을 청구했고 마침 잠시 후 조 장관의 동생이 영장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구속될까요? 이번에도 기각될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삐걱. 과연 어떤 삐걱일지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 그 이후에 전국에 관한 이야기들이 오늘 서울신문에 많이 분석되어 있습니다. 어제 조문을 찾은 정치인들의 목소리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어머니를 잃은 아들의 마음은 다 동일할 것입니다. 저도 내려오면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 기억이 났습니다. 문 대통령도 마음이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고향 땅을 알게 해드리지 못한 데에 송무스러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슬픔에 잠겨 계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위로 말씀드리고 훌륭하신 어머니를 여의시고 애통한 심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와줘서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야당 대표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고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대표들의 조문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자, 김영주 전 의원님. 네. 그런데 발길을 돌린 분도 꽤 계세요. 김부겸 전 장관도 발길을 돌렸고 양정철 원장 발길 돌렸고 김병수 지사 발길 돌렸고 임종석 전 실장도 친문 핵심 인사들은 모두 찾아갔다가 두 번 간 분도 계셨는데 모두 다 발길을 돌렸는데 야당 대표들의 조문은 그래도 또 대통령께서 잘 맞아주셨네요. 네, 멀리서 오신 분들이고 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전국도 꼬여 있는 상태에서 야당 대표님들은 이렇게 다 받아주신 것 같습니다. 방금 인터뷰 나왔습니다만은 정동영, 손학규, 심상정, 황교안 대표님 하셨고 또 외국 사절들도 다 해리스 대사나 주공 중국 대사, 쿨릭 러시아 대사, 나가미네 일본 대사 이렇게 맞아주셔서 특히 일본 대사는 와서 아베 총리의 말하자면 사안도 전달해서 한일 관계라든지 또 국내적으로는 여야 관계가 뭐 부분적으로 조문 정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금이나마 좀 가까워지고 또 인간적 정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 지난주에 부산에서 또 큰 행사 하셨잖아요. 네네. 김영주 의원님은 안 가셨어요? 어제? 저는 뭐 못 갔습니다. 네. 이호철 수석을 비롯해 부산에 계시는 분도 송기 신부님이나 이렇게 몇몇 분들, 특히 종교인들만 이렇게 조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또 이게 누구를 받아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게 되는 없다. 거죠. 예. 그래서 어차피 오늘 이제 발인을 하는 상태에서 그 선을 지켜주는 게 좋고, 특히 종신이는 앞에 있기 때문에 다 거기 가서 조문 한 자와 안 한 자가 자기 나름대로 정치적 세력을 표시하는 하나의 계기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통령께서도 많이 염려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제 발인이 예정돼 있습니다. 북한이 끝내 조의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의 표명 없는 북한은 문 대통령 모친 별세에 조의를 표명하지 않을까 관측이 됐는데 결국 뭐 이런 반구 조의 표명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은 가족 중심으로 조용하게 치르겠다라고 밝히셨으니까 우리가 뭐 북측에 보고를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고 안 보낸다고 북한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다른 분도 아니고 모친이 지금 영면을 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가깝게 북한과 지냈던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체면과 친분 관계를 생각한다면 김정은이 챙길 법도 한데 챙기지 않았어요. 김정 장관님 왜 북한이 안 챙겼을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예. 말씀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사실 조문 정치라는 말도 있고요. 조문 외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사람이 겪는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평소에 약간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나 좀 서먹했던 사람들도 이 조문을 통해서 인간적인 감정 교류를 통해서 답에 물꼬를 터가는 거. 그게 외교에도 있고 정치에도 있다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그동안 이런 식으로 조문 정치, 조문 외교를 안 했냐 하면은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그 큰 상이 있을 때마다 북한 쪽에서 그걸 잘 활용을 했었어요. 예. 오히려.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을 때 2009년 당시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쪽하고도 뭔가 물꼬를 타야 될 것 같으니 김대중 대통령의 조문을 이제 기회로 삼아가지고 조전만 보낸 게 아니라 조문 사절단을 보냈었어요. 예. 1박 2일을 예정하고 왔다가 뭔가 얘기가 잘 되니까 하루 더 머물렀어요. 원래 계획보다 느려서. 그러면서 이제 김양건 통일전선 부장이라든지 김기난 중앙 그 당 이제 비서 이렇게 고위직들이 와가지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김정일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한 걸로 알려지고 예. 또 김대중 평화센터에서 마련한 뭐 만찬도 참석하고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제 김용호 의장도 만나고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딱 조문만 하고 간 게 아니라 조문을 통해서 관계분들을 만나면서 뭔가 물꼬를 터가는 걸 마련하기도 했었어요. 예. 예. 그리고 또 과거에도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나 또 얼마 전에 이호 여사님 돌아가셨을 때, 현대 아산의 정몽호 회장님 돌아가셨을 때도 조전을 보내고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 물꼬를 트는 모습을 보여왔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다 챙겼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사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고인이 되신 어머님께서는 사실 북한에 고향을 두신 분이었고 또 정말 헤어진 가족들이 북한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기화 삼아서 참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참 조전을 보내거나 또는 특별 조문단을 보낸다면 그래도 북한은 좀 인간적이구나. 그래도 좀 인간적이구나. 예. 그러니까 참 그동안 못할 말 많이 하고 했지만 그래도 참 죽음 앞에서는 겸허하고 또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렇게 인간의 아픔 앞에서도 그동안 했던 거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놓고서 다소 관계를 좋게 하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상에 이런 식으로 냉정할 수 있을까? 너무 냉정하다. 그래서 참 예. 이런 식으로 관계 개선이 될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북한에게 해준 것을 생각하면 북한이 이렇게 냉정하게 꼭 모질게 했어야만 하느냐라는 또 아쉬움도 좀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도 이제 발인 지키실 텐데 또 고인의 명복을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조국 전 장관 가족과 관련된 수사 이야기를 오늘 시작해보겠습니다. 정말로 대범해요. 대담해요. 어떻게 옥중에서 체포 6일 만에 본인의 아파트를 제3자를 내세워서 팔 생각을 했을까요? 대단한 가족들입니다. 조국 장관의 조카 얘기입니다. 살펴보시죠. 옥중 자산 빼돌리기. 각종 자산 빼돌리기를 제가 기자생활 10년을 하면서 쭉 봐왔는데 이제는 옥중에서 자산을 빼돌린 거는 저는 10년 만에 처음 봤어요. 검찰은 조국 장관의 조카 조모 씨가 구치소에 갇힌 상태에서 회사 돈 횡령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이에 따른 나의 자산이 압류될 것을 대비해서,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소송을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자산을 급히 처분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이거 포착한 검찰도 잘했어요. 자, 조국 조카 아내 명의로 돼 있는 용인의 92평 아파트. 와, 아파트가 90평도 있나요? 100몇 평도 있고. 100몇 평도 있어요? 엄청 크네요. 이거를 10억 원가량에 매각했습니다. 아파트가 크니까 비싸죠. 그런데 이 아파트는 단지 내에 가장 넓은 면적이라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하죠? 펜트하우스라고 하죠? 펜트하우스. 가장 넓은 면적, 펜트하우스급이다. 전망도 좋은 15층. 15층. 전망 좋죠. 좋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 옥중에서 팔았다. 조국 조카 어떻게 팔았냐? 지난 9월 14일 인천공항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체포됐죠? 우리 이 모습 봤어요. 그런데 6일 만에 9월 20일에 제3자가 매매 예약을 했다. 체포 6일 만에 제3자를 시켜서 매매 예약을 걸었다. 압류를 피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라는 겁니다. 야, 이거 대단해요. 일단은 김배영 박사님,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친변이 구속됐잖아요. 그러면 구속을 한다는 건 뭐 증거 인멸 아니면 도주 우려, 뭐 말맞추기 이런 걸 막기 위해서인데 그거보다 더 한 차원 높은 부동산을 매매합니까? 어떻게 판 거예요? 제3자 매매 예약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은 이 아파트가 조범동 씨 아파트가 아니라 조범동 씨 아내 명의로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구속은 조범동 씨가 돼 있지만 아내는 일단 신병이 자유로운 상태였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9월 14일에 체포가 되는데 9월 20일에 이 매매 예약을 건다는 겁니다. 6일 만에? 6일 만에. 우리가 부동산 거래하다 보면은 이거를 즉각적으로 계약해서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시점이 소요되게 되는데 일단 급한 상태 속에서 매매 예약을 걸어서 이것이 법원으로부터 압류될 수 있는 상황들을 피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단은 대단한 게 내가 체포됐잖아요. 네. 아내 거라고 해도 부부는 같이 상의하니까 공동자산이니까 체포되자마자 생각한 게 야, 용인 아파트부터 팔아야겠다. 아내한테 이것 좀 매매 예약 걸어놔 라고 생각하고 판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그 이전부터 고민하고 기획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 왜냐하면 조범동 씨가 체포되고 구속됐던 명장이 기재된 적시된 형의를 보면은 이 WFM과 코링크 피해를 통해서 회사 자산을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수십억을 횡령해서 최종적인 재판에 가게 되면 벌금과 추징금을 통해서 아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의 대다수의 재산을
정부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이거 조국 조카 횡령해가지고 본인 스포츠카도 사고 네. 슈퍼카도 사고 횡령한 금액 갖고 정경심 교수한테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나중에 구속이 돼서 징역형을 사는 것과 무관하게 범죄를 통해서 가져간 수익이 있다면 그것을 정부가 다시 가져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마땅하죠. 그게 마땅한데 이러한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다라는 것이고 9월 20일 같은 경우면 아직 조국 전 장관이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애당초에 이 조범동 씨 같은 경우는 해외로 도피하고 있는 과정에서 유유히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당시에 공범들과 같이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보도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됐다. 본인이 들어갈 날짜까지도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본인이 들어왔던 날짜는 조국 전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되자마자 들어오기도 했고요. 근데 생각보다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사태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겁니다. 어허. 정경심 교수는 자신이 피해자라 그러고 여기에 대한 모든 행위는 다 조범동 씨가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머리가 좀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했을 텐데 이러한 방식의 꼼수를 부려가면서 이 매매 예약 등을 걸어놨던 행동을 보게 되면 아니 그동안 얘기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 아파트 공교롭게 차인표 씨나라 부부가 사서 이 차인표 씨나라 부부도 상당히 곤란함을 겪고 있는데 어떤 아파트인지 저희가 해당 아파트를 좀 한번 영상으로 취재를 해봤습니다. 용인에 있는 92평 아파트. 조국 조카가 가장 단지 내에서 가장 넓고 15층 전망도 좋은 그 아파트. 차인표 씨나라가 모르고 샀다는 그 아파트. 영상 한번 보시죠. 자, 일단은 아파트 외경을 한번 보시면요. 일단 외경은 좀 평범한 아파트예요. 일단 연식이 좀 된 걸로 보이는 아파트고 아파트 단지 내 모습입니다. 겉에서 보면은 이게 92평, 100평 가까운 아파트인지 잘 표시가 안 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내부 영상도 한번 좀 입수를 해봤어요. 자, 이렇습니다. 일단 내부는 다르죠. 92평이기 때문에. 지금 현관 들어가자마자 중문 보이시죠? 중문 보이고 현관에서 거실로 가기 위한 복도에도 아까 따로 복도 조명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거실 보셨고. 자, 이거는 또 다른 공간이죠. 알파룸이라고 하는데 알파룸 밑에 이제 간접등도 있고. 자, 욕실을 보면요. 일단은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욕조도 고급스럽고 욕실 안에 조명도 여러 개 달려있고 그리고 이것과 또 별도로 다이닝룸이 있는데 다이닝룸의 조명도 저 상당수 비싼 조명으로 보입니다. 다이닝룸 옆에 또 여닫이문 두 짝이 있는 걸로 봐서 저기에 또 알파룸이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호화롭고 넓은 아파트 거실 보더라도 이게 92평 아파트인데 또 확장을 했군요. 안마의자 있는 바로 저 부분이 확장된 부분. 상당히 호화스러운 아파트인데 일단 차인표 씨 입장은 잠시 후에 저희가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 텐데 최진영 변호사님 궁금한 게 좀 여러 가지인데 제3자를 내세워서 매매 예약을 거는 게 가능한 건지 첫 번째 그리고 차인표 씨가 샀잖아요. 그런데 집 소유주와 대면하고 부동산 거래를 안 하고도 부동산 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통상 전세 계약을 할 때만 하더라도 저도 이제 전세 계약할 때 보면 집주인분 앞에 오셔서 집주인분 신분증까지 다 확인하고서 누구구나 아까 주민등록번호 전 좀 꼼꼼해서 뒷자리까지 보거든요. 그리고 전 등기부등본도 떼봐요. 그래서 여기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지 집주인분이 맞는지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가 1억 원의 보험도 들어있는지까지 전 다 보고 하는데 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죠. 저를 이용하십시오. 변호사 다 대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영업하면 안 돼요, 여기서. 근데 그 말씀은 뭐냐면은 그만큼 실질적으로 10억이나 되는 걸 한다고 하면은 지금 공인중개사가 그날 계약할 때는 사실은 대리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해서 없으면은 이렇게 계약하려고 하는데 맞습니까? 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등기 치는 날, 잔금 치르고 들어오는 그날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다 와서 있는 자리에 보고 그럼요. 신분증 다 확인하고 해야 되죠. 그럼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누가 이른바 독박 쓰죠? 공인중개사가 독박을 쓰기 때문에 그런 일 공인중개사 위험한 일 안 합니다. 예. 그런데 실제 이것 같은 경우에 제가 포털에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90평 304제곱미터가 되는 것은 이 포털에 부동산에 하면은 바로 나오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제가 확인해 봤더니만 10월 10일 날 매매 계약이 됐고 한 10억으로 했다는 것이 실거래가가 나옵니다. 예. 실거래가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실제로 등기까지 쳤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뭔가 좀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래인 것이죠. 더불어서 조범동 씨 부인 명의로 돼 있는데 거기에 제3자의 매매 가등기가 돼 있으면은 매매 가등기가 왜 됐죠? 나중에 지금은 매매했지만 나중에 등기를 하려고 그 제3자가 내가 가지고 가려고 했던 건데 그 사람이 아니고 딴 사람한테 그 가등기 했던 사람이 또 팔았다?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 저라면 그런 거 매매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내부적인 사정을 공인중개사가 잘 알고 설명했을 거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등기가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이 매매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는 것이 부동산 매매 업계의 정당한 그 어떤 해석일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통상적인 뭐 저희 같은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뭐 전세든 아니면 매매든 간에 딱 봤는데 등기부등본 떼봤는데 집주인이 이 사람으로 나와요. 조모로 나와요. 혹은 조모 아내로 나와요. 그런데 가등기를 한 사람이 딴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집을 살려고 가봤는데 이름이 두 개인데 누가 집주인인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면 사실은 계약하기 주저되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처음에 매도인 그리고 가등기 돼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매수인 3자가 있는 자리에서 내 그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잔금 지급할 때 소유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한테 지급하지 말고 이분한테 지급해 주십시오. 이런 계약이 돼야 매수하는 사람도 걱정 없이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 가등기 돼 있는 사람이 내가 권리자요라고 하면서 그 사람하고 계약했다는 그런 지금 얘기가 나온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다. 다만 제가 봤더니만 현재 요즘 뭐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거래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대략 지금 시가가 한 9억 원 전후 내지 9억 5천 정도 되는데 한 10억 정도에 매매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매수인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매수했을 가능성이 보통 큽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부동산 등기부가 좀 지저분하다 할 경우에는 급매물로 해서 좀 싸게 사는 그런 게 있을 텐데 오히려 실제 시가보다 조금 비싸게 사는 것을 봤을 때는 이 차인표 씨 부부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도 사실 억울하다.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차인표 씨는 일단은 공인중개사만 믿고 그냥 시세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차인표는 죄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률적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결국 이건 거죠.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대부분 이런 케이스인데 조범동 씨 같은 경우에 지금 구치소에 구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그렇게 해서 70억 가량이 횡령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 돈이 어떻게 해서 부인 명의로 어떻게 90평 되는 아파트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그렇게 돼서 본인이 이제 구속되니까 바로 제3자 명의로 해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해놨다가 가등기한 지 얼마 안 돼서 물건을 팔았다? 결국은 그 피해는 그 회사에 투자했던 사람이 돈이 나가가지고 그렇게 피해를 본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관련 횡령의 피해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인표 씨나 이 부인을 상대로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내지는 이렇게 소유권을 넘긴 거에 대해서 이른바 사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걸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은 차인표 씨 입장에서는 내가 내 돈 주고 돈 샀고 등기 이전까지 다 했는데 우리 조 장관 조카로부터 피해받은 사람들이 이 소유권 이전 취소 소송을 하게 되면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집 압류될 수도 있다는 그럴 거예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채무자들끼리는 순서가 똑같잖아요. 근데 먼저 내 거를 팔아버리고 그 돈이 사실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억에 팔았다고 해서 그 10억이 그대로 그 회사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런 가능성이 없겠지만 그 돈을 특정 채권자한테 먼저 지급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이른바 민사적으로는 사행위 취소 소송으로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강제집행 면탈죄로 해서 이 조범동 씨와 조범동 씨 부인이 형사적인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차인표 씨 부부도 사실 곤란에 처할 가능성도 있고 더불어서 이렇게 급매물로 팔았던 조범동 씨와 조범동 씨 부인도 추가적인 어떤 죄명이 플러스 알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자체를 형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야, 이거 차인표 씨는 10억 주고 거금 주고 산 건데 차인표한테까지 지금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만에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니까 차인표 씨 걱정되는데요. 차인표 입장 냈습니다.
조국 조카 집 10억 예산 차인표. 등기부 등본상 조국 조카 용인 아파트 구매자는 일단 차인표 신하라 부부로 지금 돼 있어요. 이거는 등기가 이전됐다라는 거죠. 등기가 이전됐다는 거예요. 차인표 배우.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급하게 알아봤는데 때마침 매물이 나왔다. 그러면서 N 포털 사이트 부동산에 나와 있던 매물이었다. 이거는 뭐 N 포털 사이트라고 하면은 하나밖에 없죠. 거기 부동산에 나와 있던 매물이다. 네이버 보고 들어가서 사이트에 나온 전화번호 보고 연락해서 부동산 중개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집 산 거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필 그 집을. 그러니까 차인표 씨도 답답한 거예요. 하고 많은 집 중에 하필 그 집을. 하필이죠. 조국 조카와 연관된 집인 줄 몰랐고 알았다면 당연히 안 샀을 거다라고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게 좀 짠하면서도 웃겨요. 앞으로는 우리가 집 살 때 집주인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집주인이 누군지, 어떤 상황에 계신 분인지, 뉴스에는 나오는 분인지 아닌지 최대한 파악한 후에 신중하게 구입하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은 허은하 소장님 그 네이버 들어가서 집 산 차인표 씨가 뭔 잘못이에요. 이거 사과까지 하잖아요. 앞으로 저희 집 살 때 집주인이 누구 조카는 아닌지 아니까 이 조국 장관 조카 때문에 도대체 몇 명이 피해? 몇 명이 차인표까지 피해보잖아요. 사과할 일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시초문이었다라는 그 말을 저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아시겠지만 조국 전 장관 부인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이 아직도 있고 뭐 동생이 누군지 그러니 오촌 조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거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웃으면서도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요. 또한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수감자 그리고 부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거기에서까지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길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정말 이런 피의자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의 인권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또 차인표 씨 지금까지 평판 관리 너무나 잘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운동도 많이 하셨고 뭐 시민 활동도 했었지만 사실 기부도 많이 하고 아이들도 입양해서 키우는 아이들도 있고 예쁜 부부의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팬들이 많았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또 다른 맥락 효과로 인해 오해를 받을까봐 상당히 걱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차인표 씨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활동 중에 사회적 활동 중에 좀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련된 부분이 좀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연관을 하면서 이것 또한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서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사기당했으면 사기당한 거지 라는 생각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저더러 저 집에 지금 살고 싶으냐라고 하면 저는 안 살 것 같거든요. 근데 차인표 씨 부부 입장은 어떨까? 정치인도 그렇고 연예인도 그렇고요.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 같은 인생을 사시는 분들입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늘 연구하는 차인표 씨 부부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쁘게 살고 있고요. 그런데 저 집 하나 때문에 부정적인 맥락이 계속 오면서 본인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놨던 평판이 망가진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저 10억 어떻게 해야 될까까지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예, 몰랐겠죠? 네, 몰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엔 동생. 지금까지는 조카였는데 동생이 오늘 잠시 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구속될까요? 아니면 지난번처럼 또 기각될까요? 오늘 운명이 결정됩니다. 조 전 장관 동생 오늘 구속 판가름. 지난번 휠체어 타고 나왔죠. 허리 디스크면 앉아있으면 안 된다. 일어서서 가라라는 지적들이 많았어요. 결국 검찰은 허리 디스크 저 가짜로 아픈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허리 디스크 관련돼서 담당 주치의가 전혀 수술할 필요 없다라는 소견까지 온 국민에게 공개된 바 있기 때문에 검찰은 꾀병이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고 조국 장관 동생 같은 경우는 꾀병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그런 맥락 속에서 영장을 두 번 쳤고 잠시 후 10시 30분에 2차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서 조국 동생이 이제 나옵니다. 앞서 그 명판사가 아니라 이번에는 신종렬 부장판사가 영장 실질심사를 하게 됩니다. 판사 바뀌었어요. 웅동학원 상대로 허위소송한 것,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강제집행 면탈죄, 교사 채용 비리,
두 명에게 돈 받고 교사로 채용한 것, 그리고 브로커에게 돈 준 것, 그리고 그 브로커 돈 주고 도망시킨 것, 범인 도피 혐의 등등이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조국 동생은 추가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적극 방어하겠다. 나 진짜 아프다. 꾀병 아니다. 가짜 아니다. 1, 2년 필리핀 체류비 달라고 해서 화냈고 주머니 돈 털어서 준 것이다. 검찰을 통해서 도피 사실 알았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라고 돈 준 거 아니다. 나는 화냈다. 하지만 돈은 줬다. 좀 앞뒤가 안 맞죠? 해명은. 검찰은 혐의 내용 충분히 보강해서 건강 검증 절차도 거쳤다. 구속에 자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빠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한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사실은 지난번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 조국 동생 영장 기각된 것 관련돼서 상식적인 판단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검찰이 다시 한번 보강 수사를 거쳤다는 거예요. 혐의도 추가됐고 특히 건강 때문에 구속이 기각될 만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증을 했다는 거예요. 건강 검증.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그때 어쨌든 명판사가 기각 여부 중에 건강 문제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데 대한 관심과 논란이 많아졌습니다. 지난번에 처음에 내려서 그 1차 때도 휠체어를 탈 때 이렇게 뒤로 넘어질 뻔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줬는데 그 이후로도 어떤 그 기본적으로는 어떤 부산 쪽에서 다 여러 가지 의사들이 대체로 의사들이 디스크 수술이라 그런 부분에서 가급적 수술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예, 그런데 굳이 본인은 이제 수술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아마 그런 데 대한 검찰 나름대로는 충분한 보강의 어떤 자문이라든지 그 검증 절차를 거쳐서 다시 한 만큼 또 하나는 지금 심검사가 지금 심판사가 그 전에 어떤 그 관련된 종된 범죄자들에 대한 구속을 시킨 여지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는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지금 최지용 변호사님 혐의가 두 가지 더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기존 혐의들보다 혐의를 두 가지 더 검찰이 이제 입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사실은 중한 범죄였었는데 이제는 추가적인 조사를 거쳐서 플러스 알파를 했습니다. 기존에 뭐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웅동 그 학원 상대로 해서 허위 소송을 했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한 100억 정도 이제 그 가짜 소송을 하면서 업무상 배임이었다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그 소송을 하면서 결국 100억 원 정도에 대한 것이 지금 어디가 있죠? 본인의 부인한테 그 채권이 가 있는 겁니다. 결국 허위 이혼을 통해서 그 채권을 그 과정에서 전 부인한테 넘겼다라는 것이 강제집행 면탈죄. 한마디로 그렇게 해놓고는 사실 그 채권의 실질적인 현재 소유자인 이 캠코에게서 돈을 달라고 계속 부탁을 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봤더니만 그 모든 재산이 전 부인한테 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강제집행 면탈죄로 해서 지금 추가제했는 것이고. 위장이혼이다? 그렇죠. 위장이혼이다. 이런 것이고. 지금 그 증거인멸 관련해서도 지금 추가적으로 했는데 아까 본인은 뭐 거꾸로 그 돈을 어떻게 보면 브로커들이 와서 돈 달라라고 도피 자금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내 주머니에 줬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게 아니고 너 이거 조용할 때까지 돈을 얼마를 몇백을 주면서 외국에 나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지금 그 부분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범 실질적으로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돈을 받아서 이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돈을 줬던 사람은 이미 두 사람이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분이 오늘 실질 심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형평성에 비추어서 설령 다른 범죄에 대해서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이미 관련되는 범죄의 종범을 구속했다라는 점에서 같은 재판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상황 속에서 또 영장을 기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자, 김표현 박사님. 이게 말입니다. 좀 안타까워요. 한 가정이잖아요. 조국 장관이 가운데 있고 아내는 좀 구속됐어요. 아내에게 적용된 혐의가 무수히 많습니다. 사모펀드 관련된 위법 혐의들뿐만 아니라 동양대 표창장 위조까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행위들의 혐의를 받고 아내가 구속됐어요. 어쩌면 오늘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생, 내 동생이 돈 받고 우리 일가의 학원에 교사를 채용해주고 돈 주고 도피까지 시킨 혐의로 어쩌면 또 구속될 수도 있어요. 그럼 조국 장관 아내 면회하고 있는데 아내 면회도 해야 되죠. 동생 면회도 해야 되죠. 저 오촌 조카도 구속돼 있는데 구속돼서 하는 게 아파트 팔아서 지금 비난받고 있죠. 성한 사람이 없어요.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저는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셀프 기자간담회를 해서 국민께 밤을 새서라도 소명하겠다고 해서 해명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지금 새롭게 추가된 혐의 중에 강제 이 집행 면탈죄라고 하는 부분들을 적시를 했는데요. 이게 결국 위장 이용과 허위 소송에 관련된 것인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창기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뉴스가 터졌을 때 제일 첫 번째 나왔던 게 웅동학원에 관한 것이었고 조 전 장관의 동생과 전처가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 이혼은 위장 이혼을 했다. 왜냐하면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소송을 하고 여기에 대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부분이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 조국 전 장관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왜 남의 가정사에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아마 그 당시에 묘비에까지 찾아가서 묘비를 보니까 여기 전처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 어떻게 이런 상황을 보고도 우리가 이것을 일반적인 이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혼했는데 묘비명에 전처 이름이 들어가 조국 전 장관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지금쯤 되면 많은 국민들이 조국 전 장관에게 다시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었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이 영장이 발부가 되게 되면 사실상 그동안 조 전 장관이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한 것들이 상당 부분 다 거짓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 특히 이 조 전 장관 동생의 부부에 관련된 일은 웅동학원에 연결이 돼 있고 웅동학원의 이사장은 조 전 장관의 모친이고 조국 전 장관마저도 웅동학원의 이사로 재직했었고 문제가 불거졌던 당시에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도 웅동학원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불거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를 남게 된다라고 임명을 강행했던 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결국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다고 윤석열 총장에게 진실을 규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진실을 규명하고 있는 과정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족의 파탄이 김진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한 가족의 파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의가 파탄나지 않기 위해서 나라의 정의와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진실을 국민들로부터 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영장이 최종적으로 만약에 발부가 되게 되면 웅동학원에 관련된 일은 이제 조국 장관 이슈까지도 불거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 짧게 질문 드릴 테니까 바로 질문 받자마자 바로 한번 답해 주세요. 아내, 동생, 조카 만약에 동생마저 구속된다면 일가가 거의 구속이 되는 건데 수많은 혐의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하나도 몰랐을까? 조국 전 장관을 빼고 나면 일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판단은 김병 박사님 생각이니까 네. 검찰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한 대목인데 그런가 하면 노무현 정부 때 핵심 인사였던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관련돼서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봐줬다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는데 뭔가 중요한 단서를 찾았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유재수 2017년 당시에는 금융위 정책국장, 지금은 부산시 경제부시장. 유재수 의혹 강제수사, 조국 겨냥 하나. 유재수에 대해서 이른바 감찰을 무마해줬다는 의혹이죠. 2017년 유재수 정책국장이 업계 관계자들에게 각종 편의를 받았다. 자녀 유학비도 지원받고 항공권도 받았다라는 의혹이 2017년 문재인 정부 하에서 조국 민정수석실 산하에서 제기가 돼서 청와대 특감반이 감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별다른 징계 조치가 없었고 돌연 조국 민정수석 당시 감찰이 중단됐다라는 내부의 문제 제기가 있었죠. 검찰이 최근 이 유재수 경제부시장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보검설사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자, 유착 단서를 포착했다는 거예요. 유재수 부시장과 가족의 금융계좌를 검찰이 추적해본 결과 4개 업체가 유재수 부시장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했다라는 금융 단서 검찰이 포착했다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희정 장관님 부산을 지역구 두시고 유재수 아마 부시장도 잘 아실 텐데 검찰이 최근 압수수색해서 단서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돌리면 그런 단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감찰이 돌연 중단됐을까를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2차례는 걸을 수 있는 자리에 책임자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연금 관련돼서 개혁안이 신문에 먼저 발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조국 민정수석팀이 보건복지부 국장, 과장 휴대폰을 압수수색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루 먼저 기사가 됐느냐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뭐 전화 내용이 이런저런 뭐 방미 일정 얘기가 나왔다는 거 하니까 역시 외교부 직원 10여 명의 휴대폰을 또 압수수색해가지고 조사를 했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힘은 막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범죄 사실이 아니라 그냥 언론에 알려진 것 정도로도 휴대폰 압수해서 감찰하고 했던 게 이제 특별감찰반 직원들 통해서 한 거였거든요. 그 정도로 고위공직자들 관리를 하면서 비리와 관련된 돈이 오가는 자리에 있었던 금융위원회의 담당 국장에게 아주 구체적인 제보가 잇따랐었습니다. 예. 이 내용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그 증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본인도 이제 업체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아가지고 출퇴근할 때 자기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이용했다. 그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증언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자녀들 유학비가 이제 업체들로부터 제공이 있었고 항공권 같은 것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언론에 먼저 나간 것 정도로 휴대폰을 압수수색할 정도라면 저 정도가 제보가 들어오면은 당연히 불러서 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멈췄어요. 감찰이 스르르. 네. 그게 일개 감찰반원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게 이제 김태우 전 감찰반 주장에 의해서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찰반장 정도도 아니고 이 정도면 민정수석에게 보고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재수라는 분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냥 금융위원회 국장 정도가 아니라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1부속실의 행정관이었고 대통령의 수행 비서를 지냈어요. 청와대를 보면 다른 비서들은 대통령 집무실하고 비서동하고 뚝 떨어져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수석이나 비서관 정도만 대통령 얼굴을 보지 일반 행정관들은 대통령 얼굴을 보기가 힘이 듭니다. 예. 하지만 1부속실하고 2부속실만 대통령하고 같은 건물에서 근무를 할 뿐만 아니라 1부속실은 문고리죠, 말 그대로. 예.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모든 분들을 다 관리하는 게 1부속실이고 거기에 행정관이고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권 그리고 전에 노무현 대통령 정권에서 핵심 중에 핵심인 꽃보직만 걸어서 오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유재수 부시장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다가 지금같이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시기에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 부산의 경제부시장으로 부산에 연고가 없는데 가게 된 것도 바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부산 인맥들하고 연고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단계인 금융정책위원회 있을 때도 금융위원회 있을 때도 이거를 걸러가지고 처벌을 했어야 됐고 그때 못했다라면 2단계 2018년에 부산시 경제부시장 보낼 때도 검증을 했었단 말이에요. 민정수석실에서. 그럼요. 그러면은 알았는데 눈 감고 부산시에 이런 분을 보낸 건지 정말 검증 실력이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검찰 수사에서 나오고 특감반원에게 다 제보가 된 거를 어떻게 민정수석실에는 모를 수 있었는지 능력이 떨어지는 건지. 둘 중에 하나다. 그렇죠. 그런데 2번씩이나 이런 식으로 편의를 봐줬다라는 거는 상당히 민정수석실 그리고 당시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제가 법률적으로 간단히 좀 정리 드릴게요. 사실 이거는 뭐냐면은 공무원이 금융위원회 공무원이 관련된 지국적 어떤 그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건 뇌물이에요. 그리고 그 금액이 3천만 원 넘으면은 5년 이상 징역, 벌금이 없습니다. 바로 그냥 그 구속인 거예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무마했다? 무마했는 것 자체가 또 그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이른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마치 지난 전 정부에서 많은 청와대 관계자가 그 구속되는 그 사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이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닌 것이죠. 예. 자, 물론 그렇지만 아직 유재수 부시장은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수사를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검찰이 확보했다는 그 구체적인 정황이 뭔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유재수 부시장의 혐의에 대해서 우리가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면서 이 문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조국 사태를 겪고 난 법무부가 새로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설 규정이 언론 통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신설 규정대로라면 오보를 쓴 언론사는 앞으로 검찰청에 출입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검사도 못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오보인지 아닌지는 법무부가 판단하겠다라고 합니다.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런 규정을 신설했다라고 법무부가 설명했지만 그것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조국 사태를 겪은 법무부가 이런 규정 왜 만들었을까요? 이동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모펀드 실질 오너가 조국 후보자의 친척이라는 의혹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 시절 오촌 조카가 사모펀드 실소유주라는 의혹 보도에 대한 법무부 청문회 준비단의 반박 입장문입니다. 당시 법무부 입장대로면 명백한 오보지만 지금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는 실소유주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가 됐던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신설 규정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 등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에 대해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언론사의 취재를 제한하는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변협은 의견 회신을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게다가 오보 대응 조항은 언론사에 배포했던 제정안의 초안에는 등장조차 하지 않던 내용입니다. 언론이 그 국민들을 대신해서 알아야 될 권리를 왜 자기네들이 일방적인 조치를 가지고 막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언론학계에선 정부가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으로 시대착오적 언론 통제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법무부가 왜 이런 규정을 신설했을까 상당히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는데 김영주 의원님께 조심스럽게 좀 여쭤보는 건데 네. 이 말인즉슨 앞으로 정부가 기사를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오보인지 아닌지를 규정한 이후에 오보라고 정부가 판단할 시에는 해당 언론사 기자의 취재를 막겠다라는 것으로 저희는 들리는데 맞습니까? 사실은 지금 규정으로 보면 12월 달부터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현실화 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오보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매우 모호하고 고무줄적인 어떤 기준이 될 때요. 이것이 무엇이 오보인지 또 어떤 사실 근거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서 어떤 특정 언론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된다면 어떤 말하자면 검찰이 국민의 알 권리 또 언론에 대한 말하자면 자의적인 또 시대착오적인 어떤 그런 어떤 폐해를 만들어지게 될 텐데 결론적으로 보면 아마 이게 그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보면 벌써 이제 자기들 스스로가 뭐 변협과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어떤 변호사가 얘기했는데 그 변호사가 변협 소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변협은 안 했다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벌써 자기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물론 이제 이러면 또 이것을 자기네들이 하지 않고 법조인 이외의 시민 말하자면 어떤 판정단을 통해서 오보의 말하자면 기준을 정하겠다 이렇게 아마 그런 대안을 만들겠습니다만은 이 자체는 건강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다. 김영주 의원님 누굽니까? 김弁박사님. 네.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핵심 인사잖아요. 친노 핵심 의원이 지금 꾸짖잖아요. 법무부를. 건강하지 못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건데 자, 제가 우려되는 건 김弁박사님. 정부가 불리한 이슈일 때 불리한 기사에 대해서 가짜뉴스다. 특히 해당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국면 당시에 그건 가짜뉴스다라고 소위 말했던 법무부의 내용이 오히려 가짜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조범동 씨 구속됐잖아요. 채널A 리포트가 너무 잘 썼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라고 하는 얘기처럼 사건에 대한 시점에 따라서 지금은 정부가 얘기하고 있고 법원에서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팩트만 놓고 봤을 때는 가짜뉴스가 되고 근거 없는 의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건이 깊이 있게 들어가고 나서는 그것이 팩트와 진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정부가 어떻게 판단하고 통제하겠다는 거죠. 저는 제가 동아일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영화 1987을 보게 되면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 과거 87년에 서울의 봄을 이끌었던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은 과연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까? 결국 그 내용을 통해서 기자가 취재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아주 작은 정보를 바탕으로 끌어내는 것이지 그 당시에 있었던 언론의 보도 지침의 바탕으로 근거 없는 가짜뉴스 의혹 보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보도 지침에 따르면 세상으로부터 이런 민주주의 발전은 절대 이룰 수 없을 겁니다.
우리 김영주 의원님 같은 경우는 80년대에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서 학생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인사이기 때문에 그럼요. 더더군다나 이 자유로운 그리고 민주적인 상황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언론에 대한 관념 그리고 법원에 대한 관념들이 과연 제대로 된 80년대에서 정말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끌기 위해서 싸웠던 그런 인사들의 발언이 정말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언론이 살아있어야 대한민국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누군가가 통제하지 못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대변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 사태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활동과 정말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과연 이 같은 상황이 올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왜 이런 일들에 대한 최초 수혜자를 꼭 조국 전 장관 일가와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일어나게 되는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제 김현 박사님께서는 저희 언론들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저희들 이제 저도 언론인 한 사람으로서 보면 국민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권력도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 수는 없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언론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전 사실상 되게 조심스러운데 장관으로서 한 부처, 정부 부처를 또 운영해 보셨던 김 전 장관님 입장에서는 이 법무부의 언론 통제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가 되게 마음이 급한가 봐요. 지금 뭐 국민들을 위하느라고 마음이 급한 게 아니라 조만간 이제 조국 장관이 이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출두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포커스를 못 쳐서 훈령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합의를 끌어내느냐가 민주주의의 본산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좀 가짜 뉴스 없애보자라는 거에 국민들이 공감을 한다라고 칩시다.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이 결정을 누가 하느냐면 법무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자들이 같이 거기에 동의를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한변협에도 뭐 의견을 묻기만 했고 답은 안 와도 묻기만 했다라는 걸로 절차를 해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결정을 할 때는 또 다른 파트너가 누구냐면 출입 기자단이 등록이 돼 있어요. 아무나 법무부 가가지고 출입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우리 언론사에서는 이 기자를 보내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출입 기자단이 있어요. 그래서 출입 기자단들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할 텐데 취재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 서로 좋은 언론하고 좋은 정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해야 되는데 출입 기자단하고도 한 번도 얘기도 안 했다. 상의도 없이 나왔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또 출입 기자단하고 안 했다라면 또 기자협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무부에 출입하시는 분만 아니라 다 여러 언론이 있어요. 그 중에서는 현 정부의 호의적인 언론사도 있고 아닌 언론사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의견이 나올 겁니다. 그쪽하고도 상의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차적인 하자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의 절차적 하자는 뭐냐면은 헌법에 규정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를 법률도 아니고 대통령령도 아니고 장관령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되어 있죠? 공석이죠. 그죠? 그러면 장관령을 만들려고 하면 물론 차관이 법적 대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새 장관이 와야지 이 장관령의 의미를 가질 텐데 무엇이 그리 급해서 장관도 공석인데 이런 거를 장관령으로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꼼수 아니냐라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뭐 때문에 그러냐. 오직 조만간 포토라인에 설 것 같고 또 피사실이 공표될 것 같은 전직 장관이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중요한 상위법까지 어겨가고 현재 공석인 장관령까지 만들어서도 이런 식으로 하려고 아니냐.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국민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위원장입니다. 아, 그러네요. 변협 공보위원장이네요. 네, 오늘 그 이찬희 협회장님이 그 언론 보도에 이와 같은 거와 관련해가지고 그 법무부에서 제대로 그 질의회신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오히려 법무부가 그거 했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러면 그 보도로 하는 것은 오버 아닙니까? 법무부가 지금 그 가짜뉴스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제가 아까 저기 보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관계자의 인권이나 명예를 침해하는 오보를 쓸 경우 검찰 출입을 제한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무죄, 검찰청 그 무죄 나오면 그 검사 검찰청 출입 제한할 겁니까? 1심에서 유죄했는데 판사가 2심에 갔더니만 유죄로 바뀌었어. 그럼 1심 판사 법원에 출입하는 거 제한을 할 것입니까? 저런 발상 자체가 저는 정말
오히려 유신 시절로 우리나라 21세기가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신문 기사에 썼습니다. 실제 지금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있는 규정은 뭐냐 하면은 인권 보호를 위한 공보 준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2009년에 정말 그 검찰, 그 언론사, 학계 다 모여서 5번 넘게 공청회를 해가지고 이걸 했습니다. 이번 정권 뭘 중요시하죠? 공론화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 공론화는 어디로 가버리고 해가지고 그냥 일방통행식으로 한다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저는 그래서 썼습니다. 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이른바 조국법이라고 저는 규정을 했는데요. 조국법 규정이 조국 장관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일부 맘카페 회원들이 지금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오늘 들어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비판글을 올렸다라는 이유로 대형 맘카페에서 강제 퇴출, 강퇴죠. 강퇴를 당한 사람들이 지금 1,300여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해서 이 인원수가 1,300여 명은 상당히 큰 수이기 때문에 이 소식도 한번 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국 비판했다고 맘카페 강퇴, 조국 비판글을 올렸다라는 이유로 맘카페에서 아무 이유 없이 강퇴, 활동 정지당한 이용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데 그 수가 뉴스밸류가 있어요. 1,300여 명. 현재 100여 건의 피해 사례가 지금 게시돼 있어요. 예컨대 A씨는요, 비판하는 글에 좋아요만 눌렀는데 활동 정지. B씨는요, 이 맘카페에서 10년 동안 살림 정보 얻었는데 현 정권 옹호글이 도배돼 있길래 반박 댓글 달았더니 갑자기 강퇴. C씨 맘카페 전 회원, 글 쓴 것도 아니고 시국에 대해 화난다 한숨 난다라고 댓글 달았다가 강퇴. 개그우먼 김영희 씨가 얼마 전 본인의 인터넷 방송에서 금수저 얘기하면서 조국 장관 같아요, 화나요 라고 한마디 얘기했다가 결국 활동 못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떠올라요. 맘카페들이 사실 영향력이 상당한데 정부 비판 좋아요만 눌렀다가 활동 정지까지 당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30, 40대 여성들에게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카페입니다. 그 30, 40대는 어떤 나이대입니까? 지금 학부모일 경우가 많고, 또 일하는 여성들도 많고, 또 뭐 살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고급 정보입니다. 기본적인 정보보다는 우리만 알 수 있는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저 카페에 가입하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라고 해서 인기 있었던 카페인데 어느 순간 여기가 정치의 장이 돼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저도 뭐 카페를 가입해봤고 좀 카페 운영도 하고 있는데 카페를 탈퇴시킬 때는 한 2가지 요인인 것 같아요. 욕설을 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서 광고를 하는 사람들은 강제 탈퇴를 시킨다라는 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좋아요를 눌렀다거나 한숨 난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지금까지 얻었던 그리고 거기에서 활동해왔던 수많은 정보와 자신의 발자취를 다 지워버려야 되는 건지 좀 의심이 들고요.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지금 이 맘카페가 뭐 조국을 수호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아니면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지금 또 다른 그 집단이 조작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자체도 너무 정치적이라서 그 안에 있는 카페의 마음들이 지금 뿔났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디에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한다라는 것은 뭔가의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기자들도 말을 못하게 하고 일반 엄마들도 말을 못하게 하고 이제는 개그맨들까지도 말을 못하게 한다면 저희는 도대체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라는 말씀이신지 전 정말 여쭙고 싶습니다. 예. 자, 이 맘카페 논란도 상당히 심각해 보입니다. 자,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4번째 이슈를 소개해드립니다. 자, 스테비코인 황교안 대표의 인재 영입과 또 조국 언급 없는 이해찬 대표의 유감 표명, 이 2가지 이슈가 바로 이 4번째 주제입니다. 먼저 박찬주 대장을 영입하기로 했었는데 결국 취소가 됐어요. 최고위원회 반발이 컸습니다. 최고위원회 반발도 한번 들어보시죠.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그 최고위원 중진전석회의에서도 그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던 거고요. 개인적으로 우리 당이 앞으로 그 영입 1호는 저는 청년이어야 된다.
영입 이후에 대한 상해수도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자, 영입이 취소된 박찬주 전 대장의 입장도 취소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황교안 대표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 것 같아 걱정이다. 이렇게 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 같다. 우파들은 좌파들과 달리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게 부족하다. 당에서 결정하면 내가 따르겠지만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비칠지 점점점. 자, 이게 모양국이게 됐어요. 김弁박사님. 네. 황교안 대표가 본인의 이름을 걸고 추진했던 인재영입 1호가 영입 발표도 하기 전에 지금 취소가 됐어요. 네. 모양새 구겼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박찬주 대장을 영입하려고 했던 이유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정 대전환 추진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안보, 외교에 관한 이슈들인 것 같고 박찬주 전 대장이 과거에 인터뷰했던 발언을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적폐청산은 사실 적폐청산이 아니라 주류청산인 것 같았다. 본인이 과거에 이 사성장군인데 영창에 수감돼 있었거든요. 공관병 갑질 등에 대한 문제로 제기가 되면서 내가 영창에 있으면서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적국인지에 대한 혼란이 들었다 등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이런 공관병 갑질 등에 대한 의혹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법적 판결들이 쭉 이어지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박찬주 대장을 중심으로 하는 군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들이나 이 중진들이 걱정했던 부분들은 현재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목소리를 높였던 인사들이 2030 청년들이고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는 공정이라고 하는 담론인데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 공관병 갑질이라는 의혹에 대한 상징적인 이미지가 박혀져 있는데 인재영입 1호로 당기게 되면 한국당의 미래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방식의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러싸고 있는 인재영입 딱 한 가지로 정리하면요. 인재영입을 하겠다는 건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인재영입을 하게 돼서 총선으로 가기 위한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인재영입 할 거냐라고 하면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정말 내년도 총선에서 활동할 수 있는 유력한 인사들을 인재영입으로 당겨서 발표할 수 있을 정도의 시기가 맞지 않는 만큼 현재 인재영입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보다 강력하게 한국당과 함께 뜻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영입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뭔가 폭발력 있는 이슈가 제기되지 못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신 있게 내비쳤지만 슬그머니 철회한 인재영입 1호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어제 유감 표명, 사과의 메시지를 냈는데 결정적인 조국이라는 단어가 빠져서 당 내에서도 뭔가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과한 부분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국민,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 송구하다. 이 문장이 전체 사과의 전부였고요. 검찰에 대한 비판은 이해찬 대표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이 대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오만한 권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검찰은 사람을 잡아다가 족치는 곳이라는 그런 인상을 받는다고요. 제가 정치를 30년 넘게 했는데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것도 처음 보았고 시정일관, 비난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참 안타깝게 그지없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당내에서도 결국 이제 조국에 대한 화끈한 사과가 없어서 좀 아쉽다라는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나 봐요. 네. 기본적으로 좀 사과를 명확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당직 개편을 비롯해서 어떤 사과에 대한 뒷받침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당내의 어떤 그 변화 이런 것들을 초선 의원들이 많이 기대했을 텐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조국이란 단어 없이 어떤 청년들이 느꼈을 상실감에 대한 사과, 송구는 있었습니다. 뭐 그 또한 나쁜 건 아닙니다만 네. 어떤 당내 물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었고 오히려 이제 야당에 대한 비난 또 검찰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강조점을 통해서 기존의 기조 또 내 없이 내년 총선 못 치른다라고 하는 그 기조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거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저는 과연 저걸 사과로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국 장관 사퇴하는 게 15일이나 지났는데 그동안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총선 국면 넘어가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은근슬쩍 송구하다라는 식으로 등 떠밀려서 그냥 조국이란 이름도 언급하지 않고 간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에 있어서도 결국은 사과는 짧고 욕은 길었습니다. 뭐냐면 사과도 뭐 오리무중한 그런 사과를 했는데
소위 비판이나 욕에 대한 대상을 명확하게 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검찰 그리고 야당 니네 잘못했어. 여기서는 대상을 아주 명확하게 했습니다. 뭐 이런 야당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은 장관급이 15명 정도에 이르고 또 여러 가지 선거의 룰을 다루는 선거법 같은 것도 패스트 트랙이라는 이름으로 야당하고 합의 없이 막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으면서 야당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지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는 차라리 안 한 것보다 못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회 소식도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핫플 4인방에 올랐을지 핫플 4인방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자, 김건모 씨가 결혼해요. 장가가요. 축하해요. 두 번째는 알바그다디 습격 작전의 성공 배경에는 과거 신복의 결정적 제보가 있었다. 어떤 얘기일까요? 세 번째는 중국이 미국 음대 공연까지 연기를 했는데 어떤 사유가 있는지. 네 번째는 최순실 씨 하나하나 전해드립니다. 자, 올해 나이 51살로 예능에서 일명 쉰둥이로 불렸던 가수 김건모가 결혼 소식을 알려서 화제입니다. 김건모의 예비 신부는 30대 후반의 피아니스트 장지연 씨로 김건모 씨와는 띠동갑 이상의 나이 차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겨울 지인의 소개로 만나 음악이라는 공통 분모로 빠르게 가까워져 1년여간 이제 사랑을 키워왔다는데 그리고 또 예비 장인이 작곡가 장욱조 씨 그리고 예비 처남이 배우 장희용으로 밝혀져서 처가에게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희용 씨 입장에서는 한참 선배인 김건모가 형님하면 좀 어색하겠어요. 자, 장지연의 오빠 장희용은 2000년 드라마 덕이로 데뷔해 이산, 선덕여왕 등 대형 사극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였는데 나 역시 김건모 씨의 노래를 듣고 자란 사람이라 첫 통화에서 형님이라고 하는데 어떨더라고 신기했다라며 동생의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모 씨가 결혼 소식과 함께 제대로 효도했다라는 목소리도 자자한데 무엇보다 예비 신부가 어머니와 잘 통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며 결혼 결심의 순간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건모 씨의 결혼식은 내년 1월 30일 스몰 웨딩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김건모 씨 축하드립니다. IS 수계 알바그다디 습격 작전의 성공 배경에는 그의 과거 신복의 결정적 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정보원은 순위파 아랍인으로 IS 조직에 의해 친척이 살해당한 뒤 변절을 해서 미국 정보원으로 활동을 해왔다. 그러니까 이중스파이였다는 거죠. 알바그다디 가족이 진료를 받을 때 호위 대원으로 활동할 정도로 과거 알바그다디의 신임을 얻었던 인물. 알바그다디가 최후의 은신처로 삼은 곳의 방 배치까지 파악하고 있으면 물론 그가 늘 자살 벨트를 착용하고 다닌다는 핵심 정보도 펴왔습니다. 또 속옷을 포함한 DNA가 묻은 알바그다디의 물건을 은신처에서 꺼내와서 신원 확인을 돕기도 했다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결정적 역할을 한 바그다디의 속옷을 훔쳐온 이 정보원이 받은 현상금은 과연 얼마일까요? 바로 294억 원. 야, 해당 정보원은 알바그다디 은신처에 함께 있다가 습격 작전 이틀 후 가족과 함께 해당 지역을 극적으로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사실은 김영주 의원님 박사 논문도 사회주의와 관련된 그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야, 이 알바그다디. 특히 강력한 IS의 독재자였는데 정말로 믿었던 신복이 이렇게나 배신할 줄은 예상 못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피는 물보다 진하다. 어쨌든 자기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그런 조직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와 자기의 친척들이 다치면 또 배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큰 알바그다디의 진짜 죽였냐 아니냐 하는 것도 사실은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진위 여부까지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속옷을 가져와서 DNA를 채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A부터 Z까지 이 사람이 도움을 줬고 실제로 이제 그 다음에 294억을 가지고 어디에서 살 것인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상당히 궁금하네요. 네. 이런 분들은 이제 CIA에서 이제 보호를 하겠죠? 증인 보호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어쨌든 미국 어디에 살든지 어디 다른 나라에 살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의 분파라고 하는 순위파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슬람 국가 안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CIA 입장에서는 정말로 신복 중에 신복이 접촉을 해왔을 때
무슨 기분이 들었을까 상상해 보면 정말로 뭐 비명을 지르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나마도 지금 현재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한 건이 필요할 때 이런 것이 낫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194억이 미국으로서는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세 번째 합을 주인공입니다. 중국과 미국입니다. 지난 2016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에 시작된 중국의 이른바 사드 보복이 해외 거주 한국인에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인 단원이 포함된 미국 이스트먼 음대의 오케스트라 이스트먼 필하모니아는요, 올해 12월 단원 80명과 12일간 중국 상하이, 항저우 등 8개 도시 투어를 할 예정이었는데 지난주 중국 당국이 한국인 단원 3명에 대해서 입국 비자 발급을 불허한 것. 이에 미국의 NBC는요, 중국의 한국인 학생 비자 발급 거부는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의 일환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해 한중 인적 950만 명을 언급하며 사드 문제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 하지만 지난 2017년 2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중국 비자를 받지 못해 중국 공연을 취소한 적이 있고 이외 많은 한국 연예인의 중국 내 드라마, 영화 출연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이에 베이징 한 소식통은 상업 공연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다라고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이게 비자 발급을 불허한 이유가 상당히 석연치 않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이 이스트먼대는 그러면 우리 중국 투어 중단한다. 전체를 지금 중단했어요. 일단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미국 그 이스트먼대가 상당히 의리 있다. 그러면 한국 애들 빼고 갈게. 이렇게 안 하고 우리 중국 안 간다. 멈춰라. 니네만 손해지 우리가 손해냐. 라고 한 것이 항상 첫 번째는 좀 이례적이었고 두 번째는 중국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대국이라면서. 한국인 3명 들어갔다고. 사드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중국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가지가지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건 한국인들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고 또 미국인에 대한 또 공격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중국과 미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트럼프와 일이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 저렇게 하면 미국에서도 타격을 받겠지라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매너 있게 국격을 좀 생각하시면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김희정 장관님 이스트먼 음대면 미국에서 상당히 또 음대로서는 또 명문대학교 아닙니까? 네, 줄리어드 음대하고 쌍벽을 이루죠. 이루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문화 공연에서 이런 식으로 잣대를 대고 있다라는 건데 중국이 참 야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중국 배경으로 뭐 촬영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수익을 취하지 않는 문화 행사에는 열어주고 표가 좀 비싼 값에 팔릴 것 같고 이런 데는 열어주지 않았어요. 앞서 설명하셨듯이 소프라노 조수미도 공연 계획이 되었는데 아무 설명 없이 취소했고요. 또 우리가 사랑하는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도 똑같은 일을 당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는데 2016년에 있었던 사드를 가지고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두 번째는 문화 영역에서 그런다는 게 안타깝고 마지막으로는 사드의 문제는 한국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도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콕 찍어서 한국인에 대해서는 딱 불허를 해버리고 나머지 미국인에 대해서는 뭐 오케이 하는 모양새를 취해서 그렇게 같은 편끼리도 약간 분리하는 듯한 모습을 취했는데 결국은 우리를 얕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정말 국력을 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네요. 네 번째 앞을 소식입니다. 최순실 씨입니다. 최순실 씨가 2심 선고 이후 1년 2개월 만에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재판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 나는 결코 비선실세가 아니다. 하늘에 맹세한다. 무작위로 보도된 수백조 원의 해외 은닉 재산과 수백 개의 페이퍼 컴퍼니 등은 가짜뉴스다. 20년 이상 유치원을 운영하며 평범히 살았고 대통령 개인사를 도왔을 뿐이다. 대통령을 이용해 어떤 이익도 취한 적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딸 정유라 그리고 손석희 JTBC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이목을 끌었는데 손석희 사장을 태블릿 PC 조작 보도의 주범이라 칭하면서 태블릿 PC는 내 것이 아니고 쓸 줄도 모른다며 관련 보도를 따져보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거 증인 신청 과연 받아들여질지 최 씨의 다음 재판은 12월 18일 열리게 됩니다. 최준영 변호사님, 최순실 씨가 본인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증인 신청이 조금은 법조계에서는 좀 황당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와라. 내 딸 정유라도 증인으로 나와라. 손석희 사장도 증인으로 나와라.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왜냐하면은 파기환송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는 것에 구속돼서 그것을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존의 이제 대법원에서 사실상 법률적인 것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대법원에서 결정해준 그거에 따라서 양형을 정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며칠 전에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 재판 같은 경우에도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양형만 다투겠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어떤 법률적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추어서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손석희 사장, 정유라 씨에 대해서 물론 양형 증인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관계 자체가 나는 배우 세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채택할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결국 지금으로서는 본인의 양형 어떻게든 지금 해서 형을 낮추려고 하는데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것이지 저렇게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적으로 그리고 또 국민에게 호소가 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예,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참 날씨가 기분 좋은 날씨 아니에요. 가을 날씨, 단풍도 이제 서서히 지기 시작하고 날씨도 그렇게 춥지 않고 이 선선한 가을 날씨 만끽하시면서 좀 기분 좀 힐링하시기를 우리 돌직구쇼 시청자분들에게 좀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우리 너무 몇 달간 마음 아팠잖아요. 특정 뉴스 때문에 날씨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과 시원한 돌직구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